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험 생활의 과정이 뭐 이 순간이 중요하지 아니한 때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시고 1회도 끝나시고 이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시험에 적합한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집중반도 뭐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험의 형식에 맞춰서 답안을 잘 작성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시험, 수험화 해가지고 그렇게 지식들이 전환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출문제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의 어떤 범위 하에서 그런 것들을 예상해보고 또 범위를 넓혀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주 해서 이제 석 달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나가는 이 정치 자료를 반복해서 좀 많이 보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자료들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능이나 뭐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한정된 어떤 자료들밖에 없으실 텐데 근데 계속해서 단연간 이렇게 진행했던 그 경험이랄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제풀이 과정만 또 잘 이렇게 소화를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예. 그만큼 좀 뭐랄까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반복적인 속달을 좀 해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제 오늘 자료가 이제 1회차 자료를 보셨는데, 근데, 보시면 이제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임용의 기출의 흐름들을 좀 써놨어요. 그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정치 집중반 목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학 일반론이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뭐 정치에 관한 정의, 관점 뭐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기출의 흐름을 옛날 2009년 이전에 옛날식 어떤 단순한 문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 전환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으로 지금의 룰이 된 이유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교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교사라고 한다면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현실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임용시험이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만 한정지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 수능 문제 정도는 이 문풀 과정에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다 건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수능 문제들 중에서 해당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수록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옛날 거는 좀 빼고 법과 정치로 전환된 이후부터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 있죠. 수능 출제 현황에서 2018년부터 나와 있는, 그러니까 2021년 이전은 법과 정치였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이제 두 개년 출제가 된 건 정치와 법이다. 그래서 이제 교과명이 앞뒤에 어떤 단어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교과서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때부터 자,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잠깐만 보세요. 어떤 식의 흐름이냐면 1번은 단순 객관식 옛날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넘버링을 제가 1-1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부연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 이렇게 만든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 기출을 근거해서 제 나름대로 창작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겨보시면, 자,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 3-5번 해갖고 이렇게 객관식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임용 객관식 문제는, 아마 다 수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수능 기출 문제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데이비 이스턴의 트윗 산출 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능 문제에서는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그런 것들 제가 자료를 찾아서 자 이렇게 수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그 정치학에서
그 기출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건들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들 거고, 아무래도 중요성이 높은 정치 과정론이랄까 그런 출제가 많이 돼 있는 쪽은 좀 더 이제 문항수가 더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예,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집중적으로 할 거고, 전 범위를 다 다루겠고요. 아시겠죠? 문제화해서 예, 소화를 할 겁니다. 단 중요성이랄까 그런 것들에 관한 그거는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서투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강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올 확률 제가 무슨 뭐랄까요 이렇게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시험에 대해서는 그런 뭐랄까 예측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길러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아무튼 최대한 뭐 이거는 몇 퍼센트 정도라고 제 나름대로 수치화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선거 100%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선거 파트는 나오겠죠. 예, 이건 제가 너무나 찍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은 다 파악을 하실 거고 그런 어떤 난이도랄까 중요성이랄까 그런 것들도 좀 언급해드리면서 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항상 이렇게 뭔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어색함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시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지만, 그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죠? 비말 같은 거는, 예, 안으로 다 사그라드는 부분이니까, 신나게 외쳐주시면서, 특히 이 정치 수업은, 그죠? 우리 선생님들의 예비 선생님들의 귀만 그죠 발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그죠 본인의 입과 그죠 그 자기가 외친 그런 단어들 또는 그런 키워드들이 자기의 귀로 다시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서 또 저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활용하시고요 그죠 이런 공감각적 작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아무튼 정치가 우리 선생님들의 전략 과목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푼 희망을 안고 자 1페이지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야누스 신해상이야말로 심오한 정치 현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선과 악의 양면이 있다라 주장한 사람은 두베르제다.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 써라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본다면 정치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번을 쭉 한번 보시면 1-1번은 정치의 성격에 관련된 거예요. 정치는 어떠한 성격을 갖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기억에 해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 좀 암기가 그냥 기본적인 사항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용을 안 읽어보더라도 정치의 성격 하게 되면 또는 본질에 관련해서 성격 얘기하면 딱 두 가지 키워드 뭐하고 뭐. 예, 지금도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비말 안 튄다니까요. 자, 괜찮아요. 자, 외쳐보시라고요. 뭐라고요? 양면성하고 권력성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 얘기예요. 그죠? 예, 물론 그래서 다른 성격도 뭐 개론서마다 해갖고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자,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건 1-1번 갈게요. 자, 그래서 제시문 쫙 다 읽어보시고, 자, 무슨 성이다? 양면성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라고요? 양면성. 자, 그래서 대립하는 가치. 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럼 한쪽은 한쪽, 다른 한쪽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지배하고, 제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니은번 성격이 뭐다? 권력성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밑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패러그раф. 정치 지도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자,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런 대립하는 양면성이 있고, 그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요소로 강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 밑에 두 번째 줄 언제든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불씨를 안고 있다.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 현실은. 자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력 있게 수행하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느냐. 그죠? 예,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를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정답은 정당성입니다. 자, 정치 권력의 요건 뭐라고요? 정당성. 됐죠? 자, 그래서 그 정당성의 또 세부 요건 두 가지를 서술하래요. 그죠? 자, 뭐라고 정리해드렸죠? 그죠? 예, 뭐예요? 합법성하고 뭐예요? 도덕성. 오케이, 그죠? 합법성. 그 다음에 무슨 성? 도덕성입니다.
형식적 합법성하고 내용적 무슨 성? 도덕성.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수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현실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맨날 강의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안타까워요. 그죠? 정치 권력이 갖춰야 될 속성에 대해서 디귿번 하게 되면 이게 꼭 정당성만 해당하겠습니까? 라고 원론적으로 또 질문을 하시면 저하고 밤새도록 저희 집 가갖고 토론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모든 걸 살펴본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출처를 갖고 개론서에서 나올 때, 자, 그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앵무새처럼 어떻게 보면 빡빡빡 할 수 있는 공식화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해버리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은 뭐가 충족돼야 된다? 정치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고? 정당성이고. 그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뭘 행사할 수 있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은 저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예, 두툼한 정인홍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예, 두툼하다겠네요, 제가. 정인홍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좀 이따 이런 헌법학에서 얘기하는 저항권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 또는 시민 불복종권 그런 것들은 이제 법학에서 이제 하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학의 수준에서는 그러면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요건이 중요한데, 그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권력이 획득이 돼야 되고 또 법을 준수하면서 행사되어야 하는 형식적인 무슨 성이 충족돼야 되고 합법성. 그러니까 좀 더 서술하라고 한다면 정치 권력의 획득과 무슨 과정에서 행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그죠? 법률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획득되고 행사되는 합법성을 갖춰야 하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적 가치를 구현, 실현해야 된다 이거죠.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죠? 이렇게 민주적 가치와 그죠? 예,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 및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해 낼지, 실현해 낼지는 지켜보자고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정치 권력은 정당성을 뭐 하는 거니까? 상실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자,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1페이지 속에서는 우리가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저녁에 뭐 집에 돌아가시거나 이제 복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서 장수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죠? 근데 페이지가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키워드들은 이제 간추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간에 뭐 지하철 안에서 나 혼자 중얼거린다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나 혼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요건에는 합법성과 도덕성이 있다. 그러면 합법성과 도덕성을 내가 서술을 하면 어떻게 하겠지? 예. 그러면 획득 과정과 행사 과정에서의 법률이 준수되는 형식적인 합법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그죠? 그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그죠? 보편적 인권이나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내용적인 어떤 도덕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되뇌일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작업들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냥. 연습장에다가 그냥 합법성, 도덕성 이런 것들만 그러면 그게 기입형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만 맞겠죠, 그죠? 근데 그걸 서술화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하,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키워드에 관련해서는 예, 그걸 좀 자기의 어떤 표현으로 서술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조금 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제시문가와 관련해서 다음 글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을 각각 쓰세요. 이건 너무나 지엽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양면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누가 얘기했다고요? 첫 번째 줄? 두베르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를 또 두베르제는 그래요. 그 양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자, 정치의 성격에서 이제 무슨 성만을 강조했다? 양면성만을 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자, 기역으로의 모습과 니은으로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단어는 참고하세요. 투쟁이에요. 투쟁. 투쟁으로서의 정치.
자, 그래서 적을 패배시킬 때 가능하대요. 그죠? 근데 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투쟁만 있나요? 아니죠. 조화 질서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선하며 이성적인 존재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행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투쟁과 질서예요. 투쟁, 질서. 아시겠죠? 기억은 투쟁, 니은은 질서. 자,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 나 이거 못 썼다. 내가 공부 덜 했나? 괜찮아요.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참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정치학의 큰 이론들 있죠. 대이론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딱 양분하면 투쟁으로서의 정치를 강조하는 견해들, 관점들, 그런 사상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고? 현실주의라고 해요. 현실주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화, 질서. 아시겠죠? 그쪽을 강조하는 견해를 뭐라고 그래요?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주의. 양분하면.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도 이상주의가 이제 자유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사상적 맥락을 설명해 드리려고, 자, 문제화 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하나의 주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정치의 성격에 관한 얘기가 이제 2번 가겠습니다. 자, 저만 한번 봐주실래요? 자, 괜찮아요. 자, 데이비 이스턴의 가장 일반적인 정치의 정의가 뭐예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여 사회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현중, 이스턴이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정치의 정의로서, 자, 이거 2018년에 전공의 그 기입형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뭐다? 권위다. 권위. 됐죠? 그래서, 자, 그러면 데이비 이스턴은 이런 사회적 가치가 권위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그러면 정의하면서, 그런 사회적 가치가 권위적으로 배분되는 이 과정을 투입 산출 모형으로 대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입 산출 모형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1번 문제는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각각의 용어를 한번 써보래요. 그죠? 그러면 쭉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정치 체계는 political system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 끝에 사회를 위하여 가치를, 기출 반복이죠.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권위.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일단 넘어가요. 서술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치 현상은,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7번째 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먼저 디귿번 무슨 기능? 투입 기능이다. 그래서 디귿은 투입, 요구와 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투입은 요구와 지지를 포함한다. 자, 요구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지란 무엇이다.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리을 기능이다. 뭐예요, 이건? 리을, 산출. 정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가치 또는 정책 결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산출의 4가지 범주는 빰빰빰빰이 있다.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턴이. 됐죠? 근데 이스턴 걸 외우시기보다는 좀 이따 알몬드 구조기능주의 걸 외우자고요. 아시겠죠? 투입 과정의 기능이랄까, 산출 과정의 기능이랄까, 그런 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음, 뭐라고요? 환류. 자, 그래서, 자, 투입, 산출, 환류의 개념을 각각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정치 현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 니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니은을 그냥 블랭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현상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정답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사회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 그러니까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대립 갈등의 해결이에요. 대립 갈등의 해결.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대립 갈등의 해결이랍니다. 이건 제가 선생님들한테 외칠 소리가 아니죠. 청와대를 향해서. 그죠? 외쳐야 될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을 제시문의 용어로 활용하여 비교하여 서술하라. 그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객관식 문제 많이 이렇게 수록을 해놨는데, 대표적인 단골 선지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는 투입과 산출의 뭐예요? 조화. 그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투입과 산출의
어떤 조합. 그다음에 이걸 좀 말을 바꾸면 자, 정책결정기구 산출에 국민의 투입이 잘 뭐하고 반영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산출에 대한 환류작용이, 그죠? 어떤 말이 뭐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체제는 전체주의. 자, 또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는 억압적 체제의 공통점은 됐죠? 한번 건들고 갈까요? 그죠? 전체주의하고 권위주의 약간 구별이 돼요? 그죠? 하신 분들 전체주의 하게 되면 학자가 누가 떠올라야 되고, 뭐 학자 이름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프리드리히, 그죠? 브레진스키, 이런. 그래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요소, 그죠? 관제 이데올로기, 단일 대중정당, 그죠? 폭력적 경찰제도,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군부세력, 독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치, 그죠? 자, 그 다음에 권위주의 체제 하게 되면 레빈슈타인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일 대중정당, 그래서 정당 체계가 전체주의는 일당제하고 호응했다면, 여기는 형식적 복수정당제는 인정되죠. 패권정당 체계.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는 한정된 다원성이 인정되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그런 전체주의보다는 강력한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대답 못 하셨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한번 더 이렇게 더 다져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런 억압적 체제에서의 특징은 무엇이 활발할 뿐이고, 국가기관에 의한 산출만 활발할 뿐이고, 그죠? 상대적으로 투입이나 환류 작용은 대단히 뭐하다? 저조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산출만이 정치 과정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며, 그죠? 국민의 투입이나 환류 작용은, 일반 시민들의 투입이나 환류 작용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리되셨으면, 그리고 저기 제시문 자체 있잖아요. 문장 자체가. 제가 이렇게 개론서를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뒤져서,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문장들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엄선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 집중만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 거의 많으실 텐데, 보시면서 또 거기에 없는 문장들이랄까 그런 내용들 있죠? 그래서 이 문풀 과정 속에서 다루는 어떤 문장들로 해서 더 친숙하게 많이 익혀두실 거를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3번 문제 갈게요. 데이비 이스턴의 정치체제 분석표 A, B에 적합한 것은. 이거 옛날 객관식 문제, 그죠? 자, 그러면 A, B에 해당하는 건 요구 지지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산출로 전환되는 건 정책 결정이고. 근데 요구 지지에 관련한 객관식 선지가 없어요. 그죠? 요구 지지를 포함하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 요구 지지에 해당하는 어떤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 현실의 제도적 장치는 뭐니 해도 1번 선거 여론 정도가 될 거다. 괜찮죠? 좋아요. 근데 동의 승인이나 견제 균형, 동의 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의 현실로 본다면. 근데 이렇게 객관식 시험으로 안 나올 뿐이고, 안 나올 뿐더러,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좀 이따도 다루겠지만. 요구 지지로 쓰시면 돼요. 요구 지지로 쓰시면 된다고. demand support. 발음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그 요구 지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선거제도. 그죠? 그 다음에 언론,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시행된다라고 하는 이건 현실적 제도적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 자, 보시면 투입에 관련해서 A에 해당하는 요구는 뭘까요? 두 가지의 투입 요인이 있는데, 자, 체계에 들어가서 통제되거나 일정 정도 여과되어야 하는 도전적 요인이랍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용어는 요구.
자, 그 다음에 B는 체제의 작동과 존속에 힘을 보태주고 도움을 주는 필수적 요인이래요. 이건 뭐겠어요? 지지. 그래서 요구와 지지에 관련해서도 아하 이런 표현들로 또 서술이 된다. 아시겠죠? 그걸 한번 연습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은 넘버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객관식 기출이죠. 자, 보시면 그 다음에 C는 뭐겠습니까? 환류. 그죠? 환류. 자, 그 다음에 3-2번. 3-2번은 자, 정치 체계로부터 산출로 전환되는 거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네, 구체적인 정책이나 권위적인 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 3번 고르시면 될 거고요. 됐죠? 자, 잠깐만요. 자, 1번 선지를 보면 결정된 정책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환류죠, 환류. 그러니까 결정된 정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환경이 다시 투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총칭하는 건데 뒷문장을 뺀 거예요. 그죠? 환류에서 뒷문장을 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힘. 뭐예요, 이건? 투입. 자, 그 다음에 4번. 가치가 특정 방식으로 배분되길 바라는 욕망의 표현. 투입 중에서도 이제 요구죠, 요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3번은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암기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자, 그림만 보셔도 돼요. 밑줄 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림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일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자, 그림의 A, B에 해당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면 A는 뭐예요? 요구, 지지. 투입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는요? 정책 결정. 정책이나 권위적인 결정. 그죠? 정책 결정.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잠깐 바꿀게요. 세 번째 거. 기역, 니을의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 정치 과정의 대표적인 제도의 명칭을 써라. 아까 한 거죠, 뭐예요? 선거. 선거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근데 여론이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론. 제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언론. 선거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주된 주체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의 특징적 현상을 일컫는 용어. 그러니까 현대 정치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특히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자, 무슨 현상이다? 행정 국가화 현상이고, 자, 행정국가화 현상이고,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근대사회와 비교 서술하라. 그죠? 자, 그러면 현대에서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근대사회에서는, 자, 행정국가라기보다는 소고국가였죠. 그러니까, 자유방위에 입각한 소국적 국가를 추구해왔는데, 됐죠? 자, 그런데 현대에 있는 국가는 그냥 소극적 역할로 한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무슨 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 국가의 역할이 증대됐다. 또는 뭐 행정 사무의 증가. 됐죠? 그래서 포인트 단어는 자, 근대에서는 아하 무슨 국가 추구했다. 소극국가. 여기는 복지국가 또는 적극국가 추구했다. 아시겠죠? 그걸 비교해 주시는 게 포인트다. 글짓기 시험 아닙니다. 그죠? 작문 시험 아니고 그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갈게요.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죠? 자,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고. 그러니까 데이비 이스턴의 체계 이론 있죠? 그죠? 예, 이런 트윗 산출 모형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몬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너무나 그 학문적 그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진행에 따라서 세부 이론의 명칭들이 조금씩 개념들이 바뀌긴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구조기능주의에서 알아두실 거는 자,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서 5번째 줄 보시면 투입 과정에서의 기능이 사회화 충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익 표출, 이익 집약, 정치적 소통 또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4가지 기능으로 나누고요. 투입 과정의 기능을.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출 과정의 기능은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기능이에요? 예, 규칙 제정. 입법 기능이죠. 규칙 제정. 그 다음에 규칙 적용. 집행 기능이고, 그 다음에 규칙, 판정, 사법 기능이죠. 입행사. 자,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투입 과정의 기능, 정치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되게 이루어지는 어떤 제도적 장치 또는 제도라고 본다면 리을에 해당하는 게 대중매체, 언론, 리을. 그 다음에 이 투입이 이 표출이 주되게 자,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 참여자 또는 제도적 장치는 이익 집단. 미음은. 그다음에 집약은 정당. 괜찮으시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알몬드까지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3-5번부터는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예요. 자, 한 번만 되뇌이고 갈게요. 되뇌이고 가는데, 투입 과정의 기능 했죠? 알몬드가. 투입 과정의 기능이 4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 뭐예요? 정치적, 사회화, 충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 표출. 그 다음에 이익, 집약. 그 다음에 정치적, 소통. 괜찮죠? 근데 아까 지금 썼던 거에서는 자, 투입 기능, 그러니까, 이익 표출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건 뭐고요? 이익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익 집약 기능을 주되게 수행하는 건 정당이고, 소통은, 예, 대중매체, 그죠?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치 사회화를 주되게 수행하는 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제도는. 정치 사회화 기관.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가족도 있겠고, 또,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 사회화 학습하시죠? 그죠? 뭐 정당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특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충원, 선거. 그죠? 그래서 정치적 엘리트로 당선되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정당에서도 공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엘리트를 충원하는 기능도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예. 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반문 드린 거는 복습하는 의미도 있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뭐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쫄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예.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배우느냐? 좋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객관식 문제인데, 자, 3-5번 좀 미리 풀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안 풀어보셨군요. 그죠? 예. 그러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책결정기구는 국가기관이니까 1번. 입법부와 행정부는 대표적인 기업의 예의다. 어때요? 좋죠? 그 다음에 2번. 시민의 입법 청원운동은 니은의 투입의 예의다. 입법 청원운동.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예, 투입의 대표적인 예의다. 좋죠? 그 다음에 3번.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간대요. 그죠? 그것이 산출입니까? 산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 공식적 참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론은 공식적 참여자예요? 비공식적 참여자예요? 비공식적 참여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론이 하는 거는 투입이나 니은이나 환류 과정이지. 그죠? 산출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자 환류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주의 국가는 환류가 좀 저조하고요. 투입이나. 그다음에 5번.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환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환류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6번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제인데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투입일 거고 그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산출 그다음에 디귿은 환류. 그리고 데이비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을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투입은 정치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틀렸죠? 단정할 수 없죠? 개인적 투입도 가능한 거다. 아시겠죠? 물론 정당이나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개인적 투입도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은 그런 의미에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당의 당론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당에서 당의 의견을 결정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다, 비공식적 참여자다. 비공식적 참여자예요. 그죠?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힘조차 그죠?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론 결정은 산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자체로서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자, 따라서 뭐 허경영씨 정당이나 그런 거는 국민혁명 배당금당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론 결정이 니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이나 디귿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 환류가 활발할수록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까요? 신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환류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평가 기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숙고해보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신속한 의사결정하고는 상관없고요. 말을 바꾼다면 환류 과정이 활발해질수록 의사결정의 무슨성이 높아질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성. 굳이 성격을 연결한다면 신속성보다는 정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답. 선거에 참여는 투입과 환류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민주적 국가일수록 기억, 니은보다 디귿을 중시한다. 어떻게 돼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에 조하고.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갈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효능감이란 단어는 많이 반복되는 어떤 단어일 거예요. 효능감. 그러니까 정치 참여가 효과와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감정. 효능감. 효과와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감정이에요. 참여가. 이해되죠? 좋아요. 그러면 효능감이 높은 국가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자, 능동적이겠어요? 정치 참여에 수동적이겠어요? 능동적이죠. 참여적이겠죠. 그죠? 효능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참여적 정치 문화가 형성될 거니까 당연히 투입이 활성화된다. 기업번호 1번 좋죠. 그 다음에 2번. 입법부와 행정부는 니은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기억이 니은보다 영향이 강하다. 뭐가 더 세겠어요? 정책 결정기구 니은이 더 세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디귿에, 즉 산출에 투입이 잘 반영된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리을, 환류는 자, 산출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환류에 대한 개념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전에 이거는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제 정치화법으로 개정되고, 그죠? 그 전에 지금도 이제 정치 과정론 이거 데이비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은 그 정치화법에 3단원 들어갈 때, 정치 과정 파트 들어갈 때, 선거 파트 들어갈 때 교과서의 자체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수능 문제에 다루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평가원에서 다뤘던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니까 주되게 얘기하는 출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객관식 시험에서? 학생들한테 교단에 가셔서 뭐 짚어주실래요? 그러면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에 대해서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비교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투입과 환류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는 뭐고? 선거고.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하는 건 국가기관이고.
아시겠죠? 그런 거 건드려 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 객관식 시험의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자, 6페이지. 이제 단골 수능 1번 문제로 나오는 거고 무조건 1번 문제로 나오고요. 2점짜리로 나오고 정치화복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어떤 사기를 결정하는 어떤 기본 사항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어서 그런지 누구나 너무나 쉽게 풀어서 변별력을 줄 수 없다라고 출제 쪽에서 판단했는지 몰라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주제를 말씀드리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다른 말로 한다면 정치의 의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정치의 의미. 그죠? 예, 국가현상설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집단현상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현상설은 무슨 의미고 좁은 의미로서의 정치고 그다음에 집단현상설은 넓은 의미로서의 정치다. 됐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들 저만 한번 봐주실래요? 이런 집단현상설. 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집단현상설의 정치학적 사상적 기원은 뭐하고 밀접히 관련된다? 다원주의. 다원주의 하게 되면 학자 누가 떠올라야 된다? 로버트 달. 폴리아키. 아시겠죠? 그래서 폴리아키를 한국말로 네 글자로 쓰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시면 된다? 다원주의.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 작성 방법에서 A에 해당하는 관점에 해당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A, B. 그러니까 A는 뭐예요? 보니까 자,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주체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A는 국가현상설. 그 다음에 B는요? 집단현상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 B 관점이 지니는 문제점 또는 한계에 대해서 각각 서술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맨날 첫 시간에 정치 집중화 시작할 때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고, 국가현상설의 단점,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의 단점에 대해서는 한 문장 정도씩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분들은 하나 더 정도의 논리만 보충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먼저, 국가현상설이 가지는 단점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고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현상 설명할 수 없다. 그거 쓰시면 되고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에 단점하게 되면 국가도 일반 사회 집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그죠? 국가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 집단 모두의 정치 현상을 바라보잖아요. 정치 현상을. 따라서 국가의 특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약점이 있다. 일단 이 두 개만 하자고요. 일단 이 두 개만. 자,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다원주의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친화성을 갖는 이론이 다원주의라고 집단현상설과 관련된 거라고 했을 때, 자, 보자고요. 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을 블랭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그러면 다원주의에서 공공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그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 이거 객관식 시험도 마찬가지고, 객관식 시험에 다원주의 나왔고, 그 다음에 서답형 시험에서도 이런 국가 역할 조합주의와 비교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원주의에서 정책 결정,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죠?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요구했던 건 뭘까요? 국가가 주도한다 이러면 안 되죠? 뭐예요? 다양한 집단 간 경쟁. 그죠? 그래서 기억에 오는 들어갈 거는 경쟁을 결과 자 어떤 협상 또는 타협의 결과예요. 그거를 자 니은번 국가는 수동적으로 보여줄 뿐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켜줄 뿐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죠. 수동적이고 자 그 다음에 무슨적 역할이다? 중립적
역할을 수행한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해결이 되셨으면, 자, 이제 세 번째 거, 나에 해당하는 정치학적 관점의 명칭을 쓰고, 그죠? 자, 이 관점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다원주의, 그놈의 다원주의. 오늘 여기서 이게 문제점 같은 거 얘기하고요. 그죠? 예. 아무튼, 계속 이제 나중에는 동어 반복. 자, 그러면, 자, 나는 다원주의고, 다원주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죠? 예. 이런 경쟁을 기본적으로 본질로 하고 있잖아요. 보장이 되고. 근데 이 경쟁이 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힘이 없는 거니까 국가가 수동적인 역할일 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쟁의 심화로 인한, 그죠? 집단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한, 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혼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원주의가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단 간 어떤 힘의 불균형에 대해 균형이에요. 균형이 되어 있을 때 다원주의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가 구현될 수 있겠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집단 간 힘의 우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우세 집단이, 그죠? 우세 집단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게 될 경우, 우세 집단이 자, 정치 과정을 지배하게 될 경우 공공선 실현에 실패할 수 있다. 또는 공공선 실현에 불리할 수 있다. 말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땐 다원주의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개 정도 딱 쓰시는 게. 자, 됐죠? 자, 4-1번부터는, 이거는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 할게요. 근데 아직 안 끝나려고요. 되시죠? 예, 좋아요. 다원주의. 정책 결정은 무엇의 산물이라고요? 다양한 어떤 정치 과정의 참여자, 집단들 간의 경쟁의 결과, 그죠? 협상 또는 타협의 산물이고요. 아시겠죠? 국가는 그의 어떤 협상과 타협의 산물을 수동적으로 정책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에 치중하고 다양한 이익 사이에서의 무슨성을 유지한다.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따라서 그런 다원주의가 그런 힘의 균형 상태랄까 그런 경쟁이 잘 보장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공공선 실현하고 자 민주주의의 현실적 어떤 이론으로서 발전할 수 있겠으나 그죠? 실질적으로는 우세 집단이 존재하고 힘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다면 우세 집단만의 특수 이익이 정치 과정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선 달성에 뭐 할 수 있고 실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쟁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격화됐을 때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격화된다고 한다면 정치 과정에서의 어떤 갈등, 그죠?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연상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국가연상설이란 정치를, 그쵸? 일반 사회 집단을 제외한 극과 기관의 특유한 작용으로만 한정시켜 보는 견해. 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집단현상설이나 정치현상을 국가 기관을 포함한 일반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까지를 포함해서 파악하는 관점 또는 견해.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참 임용시험이 기막힌 시험이어서 단순 다수제 설명해 보세요.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에서 단순 다수제. 1등 뽑는 것. 그렇죠. 야, 절대 다수 대표제. 그쵸. 그죠. 이런 것들까지 물어보는 게, 물론 이제 이건 정치 과정론에서 나왔지만,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느냐. 그죠? 그런 것들 테스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안 해보셨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마디씩 빵빵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좀 길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쉬는 시간 갖고 6-1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